자, 258쪽 최척전 한번 봐봐. 고전 소설 중에서 아주 재미난 소설이지. 이거는 전쟁 때 얘기니까 군담 소설이야. 일반적인 군담 소설하고는 좀 달라. 군담 소설이라는 게 뭐냐면 전쟁 때 영웅들의 이야기거든. 그걸 군담 소설 그렇게 부르는데, 일반적인 군담 소설하고 좀 다른 내용이 최척전이야. 이거는 지금 두 번의 전쟁이 나오는데,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이 한 번 일어나고 또 정유재란이 일어나, 이런 전쟁을 겪으면서 가족들이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또 헤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막 반복되고 있는 아주 스토리가 재미난 이야기야. 물론 본인들은 굉장히 힘들지. 그래서 다른 군담 소설은 영웅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소설은 당시 민중들이 굉장히 전쟁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었고 막 이런 것들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소설이야. 공간적 배경은 되게 넓어. 조선 전라도 남원부터 나와가지고 나중에 중국, 일본, 그 다음에 안남이라고 그러지, 베트남까지 나와. 그러니까 동아시아 전체가 배경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고전소설 다른 소설하고 똑같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전적 작가 시점이니까 작가가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 앞일까지 다 알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전체 줄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주인공은 최척인데 최척의 아내가 오경이라는 여자야. 둘이 서로 혼인하려고 그러는데 결혼을 못했어. 이유가 뭐냐면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그게 바로 임진왜란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임진왜란 때문에 외구가 쳐들어오니까 최척이 의병으로 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오경하고 이별하고 결혼을 못하다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돌아왔어. 그래서 최척이 오경하고 혼례를 치르고 아들 몽석을 낳는단 말이야. 최몽석.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또 일본에 가토가 또 침입하는 게 그게 정유재란이거든. 정유재란이 일어나니까 또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 거야. 그러다가 최척은 중국에 가 있고 오경은 일본에 가 있다가 각각 베트남, 안남이라고 하는데 베트남에 가게 돼. 물론 이 소설에 순옥특강에 나와 있는 장면이 바로 이 부분이야. 여기 가서 남편을 잃었던 오경이 혹은 아내를 잃었던 최척이 둘이 만나게 되는 거야. 그래갖고 둘이 만나가지고 명나라로 간단 말이야. 명나라로 가갖고 둘째 아들 몽선, 최몽선을 낳는단 말이지. 근데 최척이 명나라 군사로 해서 또 전쟁에 나가게 돼. 그러니까 오경하고 또 헤어지는 거야. 최척은 나중에 청나라 포로가 된단 말이야. 포로가 돼가지고 포로 수용소에 갔는데 거기서 첫째 아들 몽석을 만나는 거야. 그래갖고 조선으로 탈출하고 오경도 몽선을 데리고, 첫째 아들은 몽석이다. 몽선 둘째 아들을 오경이 데리고 조선으로 와.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내용이 전체 스토리야. 이 순흥특강에 나와 있는 부분은 최척과 오경이 각각 베트남에 갔다가 피리를 불고 시를 읊고 그래가지고 서로를 확인한 다음에 만나게 되는 장면이야. 본문 한번 볼까? 되게 스토리가 그 배경이 광활하기 때문에 재밌단 말이야. 자, 봐봐 본문. 날짜는 어느덧 4월 보름이 되었다. 시간적 배경이 나왔어.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 물은 비단결처럼 빛났으며 바람이 불지 않아 물결 또한 잔잔하였다. 이거 배경 얘기하는 거야. 배경. 풍경이지, 그치? 이거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 이날 밤이 장차 깊어가면서 밝은 달이 강에 비치고 옅은 안개가 물 위에 어리었으며 뱃사람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지고 물새만이 간간히 울고 있었다. 괄호 놓고 볼까? 물새만이 간간히 울고 있었어. 울음이라는 건 슬픔이지. 지금 두 사람은 그 부부지만 서로 떨어졌고 여기 와 있는 거 모른다. 그러니까 서로 그리워서 아마 그리움의 끝이 슬픔인 것 같아. 그러니까 배경에서도 또 물새들이 울고 있단 말이야. 이런 걸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지, 물새의 울음소리, 이게 이제 감정이입하고 좀 달라. 이렇게 배경이 쓸쓸하니까 이들도
슬플 수가 있지 더. 이때 문득 일본인 배 안에서 연불하는 소리가 은은히 들려왔대. 연불 소리가 구슬프게 들린 거야. 이것도 역시 슬픔을 자아내게 하는 요소지. 그 소리가 매우 구슬펐다. 최척은 홀로 선창에 기대어 있다가 이 소리를 듣고, 연불 소리 듣고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게 느껴졌다. 이거 봐, 객관적 상감을 맞지. 저 소리 들으니까 더 슬퍼져. 원래 객관적 상감물은 자연물 대상을 통해서 정서가 일어나든지 정서가 깊어지면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새 소리, 연불 소리, 객관적 상관물로 볼 수 있지. 그래서 즉시 행장, 보통 행장이 여행 장비를 말하는 거야. 피리를 꺼내 가지고 몇 곡을 불어서 가슴 속에 맺힌 회한을 풀었어. 좀 달래는 거지. 때마침 바다와 하늘은 고요하고 구름과 안개가 거치니 애절한 가락과 그윽한 느낌이 피리 소리, 괄호 묶어볼래? 피리 소리가 결정적으로 오경이 남편의 피리 소리를 알아듣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최척하고 남편 오경 부인이 만나게 되는 매개체는 바로 저 피리 소리지. 오경이 남편의 피리 소리를 듣고 이건 우리 남편의 피리 소리인데 이렇게 알게 된단 말이야. 알았지? 이에 수많은 뱃사람들이 놀라 잠에서 깨어났으며 그들은 처연하게 구슬프게 앉아 피리 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이유는 뭘까? 여긴 타국, 다른 나라에 온 거잖아. 그러니까 향수 같은 거 느껴지겠지, 그지? 격분해서 머리가 고추선 사람도 피리 소리에 분을 가라앉힐 정도로 구슬프고 애달픈 피리 소리가 막 퍼진 거야. 잠시 후에 일본인 배 안에서, 여기 오경 있는 거야, 조선말로 칠원절구를 읊었다. 이거 한시고 오경이 읊은 거지. 그러면 오경의 목소리는 최척 남편이 알아들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 한시도 마찬가지야. 피리 소리하고 똑같은 거야. 서로를 알아보게 되는 매개체라고 보면 돼. 왕자진의 피리 소리에 달마저 떨어지려 하는데 바다처럼 푸른 하늘엔 이슬만 서슬하구나. 이게 오경이 읊은 한시의 내용이란 말이야. 알았지? 자, 시를 읊는 소리, 이게 바로 매개체란 말이야. 아내의 목소리, 아내의 시 읊는 소리 알아들 거란 말이지, 그지? 피리 소리는 남편의 피리 소리고 시 읊는 소리는 오경, 아내의 시 읊는 소리지. 처절하여 마치 원망하는 듯 호소하는 듯 시를 다 읊더니 그 사람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최척은 그 시를 듣고 크게 놀라서 피리를 땅에 떨어뜨린 것도 깨닫지 못한 채 마치 미친 사람처럼, 실성한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저건 분명 내 아내가 시를 읊는 소리인데 내 아내가 여기 올 리는 없고 뭘까? 이런 거야. 알았니? 이거 굉장히 당황했겠지. 놀랐겠지. 그지? 피리를 땅에 떨어뜨린 것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마치 미친 사람처럼 저렇게 멍하니 서 있었단 말이야. 이를 보고 학천이 말했다. 학천, 최척이 있잖아. 가족하고 헤어진 다음에 의지하는 인물이야. 어디 안 좋은 곳이라도 있는가? 이렇게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보이니까 최척은 대답을 하고 싶었으나 목이 메고 눈물이 떨어져 말을 할 수가 없었어. 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괄호를 묶어볼래? 대답을 하고 싶었으나 목이 메고 눈물이 떨어져 말을 할 수 없었다. 지금 마음속에 시 읊는 소리가 아내의 목소리고 아내가 여기 올 리가 없는데 왔단 말이야. 지금 굉장히 당황했잖아. 여기 깜짝 놀란 거잖아. 그럼 여기 직접적 제시하면 최척은 깜짝 놀랐다 이러면 되는데 이렇게 괄호로 묶은 거는 간접적 제시지. 지금 최척의 내면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거야. 목이 메고 눈물이 떨어져 말을 할 수가 없었어. 이 아내가 이 타국에서 만나게 되는 거지. 지금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최척은 기운을 차려 말했다. 조금 전에 저 배 안에서 들려왔던 시구는 바로 내 아내가 손수 지은 것이라네. 다른 사람은 평생 저 시를 들어도 절대 알아내지 못할 것일세. 하지만 나는 남편이기 때문에 오경, 즉 아내의 시를 단번에 알아본 거지. 게다가 시 읊는 소리마저 내 아내의 목소리가 너무 비슷해. 절로 저절로 마음이 슬퍼진 것이라네. 그래서 내가 지금 목이 메고 눈물이 떨어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한 거지. 자, 어떻게 내 아내가 여기까지 안남 베트남까지 와서 저 배 안에 있을 수 있겠는가? 믿을 수 없죠. 사실이라면 정말 놀라운 일이지, 그지? 극적 만남을 제시하려고 지금 긴장감이 유발되고 있어. 이어서
온 가족이 포로로 잡혀간 일을 말하자. 이게 이제 전쟁 때문에 정유재란 일어나고 나서 뿔뿔이 흩어진 거, 포로로 잡혀간 거 그 얘기고, 배 안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비탄, 슬픔에 젖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 전부 슬퍼하는 거야. 지금 최척의 가족이 정유재란 때문에 다 흩어지고 그 슬픈 얘기를 들으니까 모두 슬펐다. 그 가운데 두옹이라는 인물이,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젊고 용맹한 장정이야. 얘는 굉장히 마초야. 굉장히 막 다혈질이야. 여기 괄호 묶어봐. 젊고 용맹한 장정. 이게 직접적 제시라고. 캐릭터를, 성격을 용맹하다고 얘기했잖아. 이거는 직접 제시한 거야. 인물의 성격을. 그는 최척의 말을 듣더니 그래? 그러더니 얼굴에 의기를 띠고, 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란 말이야. 주먹으로 노를 치면서 분연히 일어나며 말했단 말이야. 분연히 일어나면서 막 꿋꿋하게 세차게 일어나면서 말했어. 뭐라냐면, 내가 가서 알아보고 오겠소. 학천이 저지하며 말했어. 야, 그렇다고 이렇게 깊은 밤에 시끄럽게 굴면 많은 사람들이 막 어수선할 거 아니야. 내일 아침에 조용히 물어봐도 늦지 않을 것일세. 그러니까 학천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잖아. 그지? 그거를 학천은 신중했다 이러면 직접적 제시겠지만, 내일 아침에 가서 물어봐도 늦지 않을 것이, 이거 굉장히 심착하잖아. 이런 걸 간접적 제시라고 하는 거야. 용맹하다 그러면 직접적 제시고, 침착하다 그러면 직접적 제시. 이렇게 행동이나 말을 가지고 캐릭터를 말하면 간접적 제시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깊은 밤에 시끄럽게부터 쭉 해서 늦지 않을 것이, 이게 괄호 묶으면 학천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위 사람들이 모두 말했다. 그럽시다. 내일 해도 늦지 않아. 최척은 앉은 채로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다. 동방이 밝아오자, 동쪽에 해가 뜨자 즉시 강둑을 내려가 일본인 배에 이르러 조선의 말로 물었다. 어젯밤에 시를 읊던 사람이 조선 사람 아닙니까? 나도 조선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만나보았으면 합니다. 멀리 다른 나라를 떠도는 사람이 비슷하게 생긴 고국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찌 기쁘기만 한 일이겠습니까? 기쁨 정도가 아니지요 라는 얘기. 서류적 표현. 오경도 어젯밤에 들렸던 피리소리가 조선의 곡조인데다 평소에 익히 들었던 것과 너무 흡사했단 말이에요. 평소에 남편이 불던 피리소리하고 너무 비슷해. 그래서 남편 생각에 감회가 일어 저절로 시를 읊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남편 생각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시를 읊었던 거지. 그지? 오경은 자기를 찾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는 황망하게 뛰어나가 최척 남편을 봤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 바라보고는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끌어안고 백사장을 뒹굴뒹굴 돌았어. 너무 이거 막 완전히 극적이지. 그지? 목이 메고 기가 막힐 정도로 마음을 안정할 수가 없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야. 눈에서는 눈물이 닿아자 피가 흘러내려 서로를 볼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피는 나는 거 아니야. 이건 과장법이라고 하는 거지. 그만큼 이 사람들은 지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만남을 갖게 됐다는 얘기야. 두 나라의 뱃사람들이 저작거리, 시장거리처럼 모여들어 구경하였는데 처음에는 다만 친척이나 잘 아는 친구 만났나? 이렇게 알았는데 뒤에 그들이 부부라는 것을 알고 사람마다 서로 돌아보며 소리쳐 말했다. 이상하고 괴상하고 기이한 일이로다. 그러면서 괄호 묶고 볼래? 이것은 하늘의 뜻이요?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게 이제 하늘이 돕고 신이 도왔다, 이런 한자 성어가 있는데, 얘네들이 여기서 만나는 것은 인간의 일이 아니야. 하늘이 도운 거야. 천우신조라는 말이 있어. 하늘이 돕고 신이 도왔다. 그게 바로 하늘의 뜻이요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천우신조. 이런 일은 옛날에도 들어보지 못했다. 이거는 전인미답이라는, 전 시대에는 밟아보지 못했다, 그런 뜻의 한자성어가 어울리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들어본 적이 없어. 처음이야. 전인미답. 최척은 오경에게 그간의 소식을 물으며 말했다. 산속에서 붙들려 강가로 끌려갔다는데 그때 아버님과 장모님은 어떻게 되었어? 오경이 말했다. 날이 어두워진 뒤에 배에 오르는 데다 정신이 없어 다 서로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제가 두 분의 안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위태로운지 아니면 편안한지 잘 몰라요. 아버님과 장모님 두 분 몰라요 라고 얘기한 거야. 두 사람의 손을 붙들고 통곡하자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슬퍼하며 눈물을 닦지 않은 이가 없어. 다 눈물을 흘렸지. 학천
돈우를 만나 백금 세 덩이를 주고 오경을 사서 데려오려고 하였다. 그래서 학천이 그 돈우라는 사람이 일본 사람인데 오경을 데리고 온 거거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돈 주고 오경을 사서 데려오라고 했다. 그러자 돈우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왜냐하면 돈우가 좋아했었거든. 알았니? 자, 내가 이 사람을 얻은 지가 이제 4년 되었는데 그의 단정하고 고운 마음씨를 사랑하여 친자식처럼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침식, 먹고 자는 것을 함께하는 등 잠시도 떨어진 적이 없었으나 지금까지 그가 아낙네인 것을 몰랐습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남장을 하고 여태까지 돈우를 속였네. 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자, 오늘 이런 일을 직접 겪어보니 이는 천지신명도 오히려 감동할 일입니다. 내가 비록 어리석고 무디긴 하지만 진실로 목석, 나무하고 돌처럼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어. 어떻게 내가 돈을 받고 오경을 풀어줍니까? 아내가 남편을 만났는데 그런데 차마 어떻게 그를 팔아먹고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난 목석이 아닙니다. 나도 감정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야. 돈은 즉시 주머니 속에서 은자 열량을 꺼내서 오히려 이별할 때 주는 전별금으로 주면서 오경한테 말했어. 4년을 함께 살다가 하루아침에 이별하게 되니 슬픈 마음에 가슴이 저리기만 하오. 온갖 고생 끝에 살아남아 다시 배우자 남편을 만나게 된 것은 실로 기이한 일이며 이 세상에는 없었던 일일 것이오. 아쉬워하고 있네 지금. 오경과 이별하는 걸 돈은 지금 아쉬워하고 그 다음에 남편 만난 거 잘된 일이다. 내가 그대를 막는다면 하늘이 반드시 나를 미워할 것이오. 사우여. 사우 동그라미. 이거는 원래 오경이 남장하고 있을 때 이름이야. 알았니? 사우여 잘 가시게 라고 하면서 이별한 거지. 아쉬움은 있지만 이별해 주는 거야. 왜냐면 오경한테는 좋은 일이니까. 오경이 손을 들어 감사를 드리며 말했다. 일찍이 주인 영감님께서 보호해 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오다가 뜻밖의 난군 남편을 만나게 되었으니 제가 받은 은혜가 이미 끝없이 많기만 합니다. 돈우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게다가 이렇듯이 기뻐하며 돈까지 주시니 진실로 그 은혜 잊지 않겠으며 100번 절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돈우하고 이별하는 오경의 모습이지. 최척이 오경과 함께 본배로 돌아오자 그 상선이란 말이야. 알았니? 이웃배에서 이들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연일 계속해서 끊이지 않았으며 어떤 사람은 금, 은, 비단을 주기까지 했어. 왜냐하면 둘이 부부라는 걸 알고 안타까워하면서 혹은 기쁜 일이니까 뭐 이렇게 준 거야. 좋은 마음으로. 학천은 집으로 돌아와 별도로 방 하나를 깨끗이 청소하고 최척과 오경 부부니까 그곳에 함께 살게 하였다. 최척은 이미 아내를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그러나 머나먼 이국 땅에 의지해서 살고 있는 터라 사방을 돌아보아도 친척 하나 없어. 뭐 혈혈단신 뭐 이런 거지. 그래서 항상 늙은 아버지와 어린 아들 생각에 눈물이 마른 적이 없었으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상처받은 마음 쌓여 있었다. 이건 전쟁 때문에 정유전 때문에 전부 뿔뿔이 가족이 흩어졌기 때문에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야. 최척은 머나먼 이국 땅에서 더 이상 살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살아서 고향의 남원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묵묵히 기도하였다. 여기 이제 수능 특강의 내용이야. 자, 여기서 지금 우리 알아봐야 될 건 뭐냐면 이거 봐. 전쟁 때 얘기를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전쟁 영웅 얘기는 군담 소설이라고 하는데 전부 다 군담 소설은 영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야. 주인공이 영웅이고 영웅이 업적을 세우고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고 막 이런 걸 말한단 말이야. 그리고 일반적으로 군담 소설은 적강화서야. 적강 뭐냐면 하늘나라에서 땅으로,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아니면 천상계에 있는데 갑자기 지상에서 태어나거나 이런 게 전부 군담 소설인데 이 소설은 그렇지 않단 말이야. 군담은 군담인데 주인공이 평범해. 또 전쟁 때문에 고초를 겪고 있는 백성들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말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거야.
영웅일 어떤 활약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적강화서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그런 거 전혀 없어. 그냥 인간이야. 알았니? 이게 최척전의 내용이야. 잘 읽어보면 재밌고 이해도 될 수 있을 거야. 자, 나에 나온 거는 이제 아홉 켤레 구두로 남은 사나이. 이 소설은 있잖아, 배경이 언제냐면 1970년대야. 70년대 하면 떠오르는 게 뭐지? 산업화, 근대화, 뭐 이런 거야. 공간적 배경은 어디냐면 성남의 성남, 경기도 성남. 잠깐 얘기해 줄게. 성남은 어떤 도시냐면 서울에서 변두리로 몰려난 소시민들이 나중에 또 쫓겨나서 만든 곳이 성남이야. 성남 알아니? 그래서 성남은 원래 계획한 도시가 아니고 마구잡이로 막 만들어진 도시야. 그래서 무슨 도로도 그렇고 뭐 생활 하수 상수 시설도 그렇고 엉망진창이거든. 도시 얘기 하나도 없는. 그래서 소외된 계층들이 갑자기 불어나서 갑자기 만들어진 도시야. 알았지? 여기 지금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그 성남이란 말이야. 자, 이 소설은 원래 1인칭 관찰자 시점이고 나는 선생님이고 주인공은 권씨란 말이야. 권씨네가 집에 이사 온단 말이지.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많으면 잘 방도 빌려주지 않았어. 그래서 아이가 있는데 아이를 속였단 말이야. 뱃속에 있는 아이도 있었고. 그래서 아무튼 전세로 이사를 왔는데 권씨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부족해. 근데 항상 하는 일은 뭐냐면 구두를 닦는 거야. 아주 반들반들하게. 그게 사무직 인텔리로 일했던 과거의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일종의 자존심이고 자긍심이란 말이야. 그래서 구두를 항상 반짝반짝 정성을 다해서 닦았어. 근데 이 아내가 임신했다 그랬잖아. 권씨, 문간방에 새 들어온 권씨의 아내가 임신해가지고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병원에 갔더니 뭐 잘못됐어. 수술비가 필요한데 어디 빌릴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주인집 여기 가면서 주인집 나한테 와가지고 학교 선생님인데 학교까지 찾아오는 거야. 그래갖고 수술비를 빌려달라고. 근데 권씨가 이걸 지금 빌려달라고 했는데 권씨의 부탁을 거절한단 말이야. 처음엔 거절해.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내가 전세보증금도 있는데 빌려줬다가 안 갚으면 전세보증금으로 까면 되잖아. 그래서 결국은 몰래 가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비를 내줘. 그래서 돌아왔는데 그날 밤에 갑자기 얼굴에 복면을 쓴 강도가 이 나의 집에 안방에 들어오는 거야. 덜덜 떨면서. 근데 술을 먹었는지 술 냄새까지 나. 그게 권씨였거든. 문간방. 나중에 이제 자존심만 상한 채 강도질 하러 갔다 실패하고 나왔는데 그때 권씨가 자기 문간방 있잖아. 글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를 들어가면 안 되고 대문은 저쪽이라 그래서 나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 봐봐. 내가 그 권씨에게 당신이 권씨라는 거 다 알아. 그런 뜻도 되는 거야. 하나님 무슨 얘기? 배려가, 지나친 배려가 오히려 그 권씨의 자존심을 굉장히 깎아내린 거지. 그 뒤로 권씨는 오지 않고 구두만 남아있다. 라는 얘기가 아홉 켤레 구두로 남은 사나이의 내용이야. 알았지? 여기 나가 관찰자니까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이거 주인공은 권씨고. 알았지? 나는 오선생 학교 선생님이야.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는 건데? 그러면 이 권씨같이 있잖아.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사회 문제화 시키는 거지. 알았니? 그래서 소외된 계층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그 모습하고 그렇게 권씨가 어렵게 된 이유가 사실은 그 집회에 나갔다가 주동자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갔다 온 뒤로 실직하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소설이라고 보면 돼. 알았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성격이 사회 비판적인 소설이고 사회 고발적인 소설이고 뭐 이런 소설, 세태소설이라고 그러지. 사람들의 그 당시에 다 그 현실에 관한 문제를 써놓는 게 세태소설이야. 이것도 세태소설이라고 볼 수 있어. 1970년대 본문 한번 볼래? 아홉 켤레 구두로 남은 사나이.
자, 앞부분 줄거리 한번 잠깐 볼래? 나는 성남 고급주택가에 어렵게 집을 마련하고 이 나가 5선생이다. 방 하나를 세워놓는다. 이때 권씨가 들어오는 거야. 이 방에 권씨 가족이 들어와 사는데 나는 그의 초라한 행색과 특이한 버릇, 그 구두 닦는 거, 그것으로 인해서 그를 경계한다. 하지만 그와의 대화를 통해 그의 과거를 알게 되면서 점차 그를 이해하게 된다. 한편 이사를 올 때부터 임신 중이었던 권씨의 아내가 출산을 위해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에 권씨는 나를 찾아와 수술 비용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는데 나는 일단 거절했었어. 자, 반드시 갚는 조건임을 강조하면서 그는 마치 성경 위에다가 오른손을 얹고 말하듯, 이게 뭔데? 맹세하는 거야. 맹세하라니? 엄숙한 표정을 했다. 나 절대로 떼어먹지 않을게요 라는 뜻이야. 하마터면 나는 잊을 뻔했다. 그가 적시에 일깨워주지, 딱 그 알맞는 시간에 일깨워주었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빌려주는 어려움에만 골똘한 나머지 빌려줬다 나중에 돌려받는 어려움이 더 클 거라는 사실을 생각도 못할 뻔했다. 이게 뭐냐면 돈을 빌려줄 수 없는 결정적 이유를 생각해낸 거야. 알았니? 아, 이거 나 빌려줄 수 없는데, 이게 아니라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돈을 돌려받기가 어렵다라는 거. 확실한 이유지지. 그러니까 꺼질 수 없는 이유, 이게 바로 확실한 이유가 바로 돈을 돌려받을 것이 더 어렵다는 이유야. 이제 떠오른 거야. 그렇다. 끼니조차 감당 못하는 주제에 막벌이 아니면 어쩌다 간간히 얻어올리는 출판사 싸구려 번역일을 가지고 어느 해가 어느 겨를에 어느 사이에 빚을 갚을 것인가. 절대로 못 받아. 뭐 이런 거야. 책임이 따르는 동정은 피하는 게 상책이었다. 그럼 만약에 빌려줬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못 받으면 내가. 그러니까 그런 동정은 피하는 게 상책이다. 그리고 기왕 피할 바에는 저쪽에서 감히 두말을 못하도록 야멸차게 굴 필요가 있었다. 그러니까 야멸차게 군다는 게 뭐냐면 야박하게, 남의 사정 하나도 안 봐주고, 알아니? 그냥 단칼에 끊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야. 병원 이름이 뭐죠? 원산부인과입니다. 지금 내 형편의 현금은 어렵군요. 자, 지금 오씨, 내가 있잖아. 권씨한테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내 형편의 현금은 어렵군요. 원장한테 바로 전화를 걸어서 내가 보증을 서하고 약속할 테니까 권 선생도 다시 한번 매달려 보세요. 그러면 내가 있잖아. 보증을 쓰면 갚는 건 권이란 말이야. 알았니? 그러니까 나는 안 빌려주고 회피할 수 있잖아. 그지? 의사도 설마 사람을 생으로 죽게 하겠습니까? 달리 변통, 마련할 융통할 구멍이 없으시다면 그렇게 해보시죠. 내가 보증 쓸 테니까 가서 다시 한번 매달려 보세요. 내 대답이 지나치게 더디 나올 때 이미 눈치를 챈 모양이었다. 도전적이던 그의 기색이 슬그머니 죽으면서 그의 착하디 착한 눈에 다시 수줍음으로 돌아왔다. 자, 돈을 꿀 때 있잖아. 도전적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반드시 갚을 거다. 강력하게 얘기해야 되잖아. 근데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거야. 그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보였다. 아, 안 돼. 뭐 이런 거야. 원장이 어리석은 사람이길 바라고 거기다 희망을 걸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돈을 떠나서 돈을 수술비 받고 안 받고 이게 아니라 의사로서의 본분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런 걸 바라기에는 너무 시간이 희망을 걸기엔 너무 늦었대. 그 사람은 나한테 수술 비용을 받아내기가 수월치 않다는 걸 입원을 시키는 순간에 벌써 다 알아차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증서 주고 뭐 매달리고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얼굴에 흐르는 진땀, 곤욕스러운 거지. 곤혹스러운 거지. 그지? 훔치는 대신 그의 오른발을 들어 왼쪽 바지가랑이 뒤에다 두어 번 문질렀다. 자, 가로를 묶어 볼래? 그러면 구두를 닦는 거잖아. 알았니? 이게 자존심의 회복이란 말이야. 권씨한테는 구두가 반짝반짝하는 게 자존심이, 알았니? 지금도 돈 꾸러왔다가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거든. 뒤에다 이렇게 하고 닦으면서 구두를 문질렀으니까 자존심을 회복하는 행동이 되겠지. 발을 받고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구두를 닦았다는 얘기야. 바쁘실 텐데 실례 많았습니다. 오 선생님. 그러면서 나가는 거지. 썰면처럼 두툼한 입술이
선잠에서 깬 어린애같이 움실거리면서 겨우 인사말이 나왔다. 썰면이라는 게 이 오 선생한테 붙은 별명이야. 입술이 두툼해가지고 썰면 한 접시는 되겠다 이래가지고 붙인 별명이 썰면이란 말이야. 그 오 선생이 권한테 겨우 움실거리며 인사말이 나왔다. 무슨 말이 더 있을 듯 싶었는데 권 씨는 이내 돌아서서 휘적휘적 걷기 시작했다. 오 선생, 나는 내심 그의 입에서 끈끈한 가래가 묻은 소리. 자, 이게 뭐지? 끈끈한 가래가 묻은 소리, 더러운 소리니까 원망하는 소리지. 내가 돈을 안 꿔줬으니까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이런 말들 있잖아. 끈끈한 가래가 묻은 소리가 이를테면 오 선생 너무하시네요. 잘 먹고 잘 살라든가 하는 말이 날아와 내 이마에 탁 늘어붙는 순간에 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안 꿔주니까 권이 저런 심한 말을 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준비한 거야. 그래서 그가 갑자기 돌아서면서 나를 똑바로 올려다 봤을 때 그처럼 흠칫 놀랐을 것이다. 분명히 가래 묻은 소리를 할 것 같았거든. 근데 안 했단 말이지. 오 선생, 이래봬도 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 자존심 있는 사람이요. 알았니? 나 많이 배운 사람이요. 나 체면이 있는 사람이지. 그것뿐이었다. 내 호주머니에 촌지를 밀었던 어느 학부형같이 그는 수줍게 그 말만 건네고는 언덕을 내려갔다. 촌지. 자, 별로 휘청거릴 것도 없는 작달만한 체구를 연방 휘청휘청거리면서 내닿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땅을 저주하고 하늘을 저주하는 동작으로 내 눈에 그는 비춰졌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결국 그 권 씨의 행동은 그의 내면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니? 휘청휘청. 자, 봐라. 지금 돈을 못 구하면 아내가 수술을 못 받고 아내가 수술 못 받으면 아기나 아내가 위험할 수 있잖아. 그런데 가장이 돼가지고 돈 못 구한 거잖아. 허무한 거지. 절망이지. 그러니까 휘청거리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늘도 원망 땅도 원망 하면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 거야. 산 고팽이를 돌아 그의 모습이 벌거벗은 황토의 언덕 저쪽으로 사라지는 찰나 그 순간 나는 뛰어가서 그를 부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단 말이야. 돌팔매질을 하다 말고 뒤집혀진 3년차로 달려들어 아기아기 참외를 깨물어 먹는 군중을 목격했을 당시의 권씨처럼.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그 아까 감옥에 간 이유가 권씨가 집회에 나가서 주동자로 몰렸다 그랬잖아. 그때 이거 이상하단 말이지. 그 집회에서 있잖아. 막 정부를 향해서 막 그 집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3륜차 바퀴가 3개짜리 참외 실은 차가 오다가 휙 넘어지면서 다 길바닥에 참외가 쫙 퍼졌거든. 그때 사람들이 집회하다 말고 그 참외를 먹으려고 거기 뛰어가서 참외를 막 어그작어그작 먹는 거야.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이야. 알았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잖아. 거지야 뭐야. 그리고 자기가 집회에 나왔으면 자기의 주장을 강력하게 해야지. 근데 갑자기 앞에 있는 참외가 다 길바닥에 있으니까 그거 줍고 먹느라고 정신이 없어. 뭐 그런 거야. 알았니? 자, 이건 완전히 나체구나 하는 느낌이 팍 들었어. 자, 그러니까 그 모습이 바로 가난한 사람 그 자체의 모습이고, 나체라는 게 벌거벗은 거잖아. 그지? 벌거벗었다는 건 급박하다는 얘기야. 생존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 생존의 문제에 놓여 있다는 걸 내가 권씨를 보면서 그렇게 느꼈단 말이야. 절박하구나 저 사람 뭐 이런 거야. 마치 배고파가지고 집회에 나와서 참외를 먹는 군중의 모습하고 똑같단 말이지. 그리고 내가 그에게 암만 빚을 지고 있음을 퍼뜩 깨달았다. 그 빚이 바로 보증금이란 말이야. 이미 받았잖아. 전세보증금. 전세돈도 일종의 빚이라면 빚이다. 왜? 돌려줘야 되니까. 왜 더 좀 일찍이 그 생각을 못했는지 모른다. 어차피 내가 보증금을 줄 건데 만약에 권씨가 안 갚으면 보증금에서 까고 주면 되잖아. 그 생각을 왜 못했지? 원산부인과에서는 만단에 온갖 만단이라는 건 수많은 수단이라는 뜻이니까 여러 가지를 다 준비해가지고 수술 준비를 갖추고 보증금이 도착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면 저희 원산부인과 의사는 속물이지 속물. 그러니까 돈밖에 모르는 의사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니? 그게 이 1970년대 세태란 말이야. 아까 세태 수술이라고 했던 이유가 그거야. 그걸 비판하고 있는 거야.
돈이면 다 된다고,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근데 그 당시에 그랬단 말이야. 이건 아니지라고 얘기하는 소설이라고. 그래서 세태소설이라고 얘기했던 거지. 학교에서 우격다짐으로 후려낸 가불에다, 자 일단 돈 가불을 했어. 월급날 되기 전에 빌려놨으면 이 가불이야. 가까운 동료들 주머니를 닥친 대로 떨어가지고 간신히 마련한 일금 10만 원을 건네자 금태의 마비치 안경을 쓴 원장, 산부인과 원장은 바로 마취사를 부르도록 간호원에게 지시했다. 이 사람이 속물이란 말이야. 금태 마비치 안경을 썼다고. 마비치는 잘 모르면 그냥 비싼 안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장이 내가 권씨하고 아무 척분, 원래는 척분이라는 게 뭐냐면 일가 친척을 말하는 거군. 그러면 내가 오 선생이 권씨하고 아무 일가 친척이 아닌데도 다만 그의 새빵 주인일 따름인 걸 알고는 혀를 찼대. 아이고 그거 못 받으면 어떡하시려고 이런 거야. 알았니? 왜 꿔주지? 믿을 수도 없는데 뭐 이런 거야. 알았지? 자, 중략 부분 줄거리. 권씨의 아들이 태어난 날의 저녁에 나의 집에 복면을 쓴 강도가 된다. 나는 그 강도가 권씨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달랜다. 하지만 권씨는 나의 말과 행동에 오히려 낭패감을 느끼면서 대문 밖으로 나간다. 이 중간에 있잖아. 칼 들고 들어왔는데 막 벌벌벌 떨어. 술 냄새도 나고. 그래갖고 돈 여기 없다. 저기 있다고. 그러니까 뭐 정신이 없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정신없으니까 창피한 거지, 그지? 칼을 들고 떨고 있으니까 에이 단념하고 나가는데 그때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 방으로 가려고 그랬다고. 그러고 하면 안 되지. 내가 강도가 권씨 나예요라고 밝히는 거잖아. 그래서 오 선생이 거기가 아니라 대문은 오른쪽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문으로 나가서 도망가라고 얘기한 거야. 자, 이튿날 아침에 권씨는 귀가해 있지 않았다. 대문 나간 거야. 출근하는 길에 병원에 들러보았다. 수술 보증금을 구하러 병원 문 밖을 나선 이후로 권씨가 거기에 재차 두 번째 발걸음한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니까 병원비 못 구했으니까 수술을 못 할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그지? 자, 그 다음 날에도 권씨는 귀가하지 않았다. 집에 안 돌아왔어. 그가 행방불명이 된 것이 이제 분명해졌다. 그리고 본인은 그게 아니었다 해도 결과적으로 내 방법이 매우 졸렬했음도 이제 확연히 밝혀진 셈이다. 자, 본의가 뭐냐면 권씨를 도와주려고 했던 거야. 그 방으로 들어가면 강도가 권씨입니다. 스스로 자백하는 거잖아. 그래서 대문으로 나가라고 그랬잖아.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권씨는 나가면서 내가 권씨라는 걸 알고 있었네. 자존심 상해. 내가 칼 들고 들어간 강도가 저 오 선생 집주인은 나라는 걸 알고 있었네. 내 방법이 매우 졸렬했다. 그의 자존심을 뭉개버린 거지. 복면 위로 드러난 두 눈을 보고 나는 그가 다름 아닌 권씨임을 대뜸 알아차릴 수 있었다. 밝은 아침에 술이 깬 권씨가 전처럼 나를 떳떳이 대할 수 있게 하자면 복면의 사내를 끝까지 강도로 대화하는 그 길뿐이라고 판단했었다. 그러니까 모른 척 했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병원에 찾아가서 죽지 않은 아내와 새로 얻은 세 번째 아이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강도로 들어온 권씨한테 막 그렇게 했던 이 행동들이 의도가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지, 그지? 아무 일 없이 대문으로 나가고 병원에 가서 죽지 않은 아내와 세 번째 아이를 만나게 해주려고 했던 거야. 나의 의도는. 알았니? 근데 본의 아니게 내 방법이 너무 졸렬해서 그의 자존심을 아예 깡그리 무너뜨려 버린 거지. 자, 현관에서 그의 구두를 확인해 보지 않는 것이 뒤늦은 후회되었다라고 했어. 구두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잖아. 문간방으로 들어가려는 그를 차갑게 일깨워준 것이 이게 이제 문간방이 권씨의 방이야. 영 마음에 걸렸다. 어떤 근거인지는 몰라도 구두의 손질의 정도에 따라 그의 운명을 예측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그럼 권씨의 구두 상태는 자존심의 상태겠지, 그지? 구두코가 유리알처럼 반짝반짝 닦여져 있는 한 자존심은 그 이상으로 광빨이 올려져 있었을 것이며, 그러니까 반짝반짝한 구두라면 아마 아직도 자존심이 남아있을 거고, 그러면 나는 안심해도 좋을 것이다.
자, 그러면 내가 아까 내 방법이 졸렬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때 그가 만약 마지막이란 걸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새끼들이 자는 방으로 들어가려는 길을 가로막는 그것이 그에게는 대체 무엇으로 느껴졌을 것인가. 그러니까 봐봐, 마지막이라는 거는 뭐냐면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않을 각오로 한 거라면, 마지막이라는 게, 그러면 강도 권씨가 들었던 날 그가 문간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내가 대문은 저쪽이라며 바로 잡아줬던 게 바로 그가 하려는 걸 막아버린 거랑 똑같단 말이야. 아내가 병원을 다니러 가는 편에 아이들을 죄다 딸려 보낸 다음 나는 문간방을 샅샅이 뒤졌다. 방을 내준 후로 밝은 낮에 내부를 둘러보긴 처음인 셈이었다. 이사 올 때 본 그대로 세간살이라곤 깔고 덮는 데 쓰는 것과 쌀을 익혀서 담는 몇 점의 도구들이 전부였어. 그러니까 권씨는 아주 궁핍하고 가난하단 말이야. 이사 올 때 그대로 세간 깔고 덮는 데 쓰이는 것, 이불이겠지 뭐야. 쌀은 이건 주방 도구고 별다른 이상이 눈에 띄지 않았다. 구태였고 단서가 될 만한 흔적을 찾자면 그것은 구두였지. 구두일 것이었다. 가장 감나가는 세간의 자격으로 장롱 위에 장롱 따위가 자리잡고 있을 때 꼭 그런 자리에 9켤레나 되는 구두들이 사열받는 병정들의 모양으로 가지런히 쭉 줄 맞춰서 있었던 거야. 그 말은 권씨가 다른 건 몰라도 구두를 소중히 여기고 있었다. 마치 자기의 분신, 자기의 자존심이라는 걸 알 수 있게 하듯이. 알았니? 정갈하게 닦인 것이 6켤레, 그리고 먼지에 덮어쓴 게 3켤레, 모두에서 10켤레 가운데 마음에 드는 7켤레를 골라 한꺼번에 손질을 해서 매일매일 가라신을 한 주일의 소용에 당해온 모양이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구두를 바꿔가면서 일주일 동안 7켤레를 깨끗이 닦아가지고 그렇게 했단 말이야. 알았니? 그러면 권씨가 신고 나간 구두는 결국은 돌아오지 않는 권씨를 말하는 거지. 잘 닦여진 일곱 중에서 비어있는 하나, 이게 권씨가 신고 나간 거고 결국 구두가 없다는 건 권씨가 없다는 거야. 알았니? 생각하던 중 나는 한 켤레의 그 구두, 권씨가 신고 나간 그 구두, 그렇게 쉽사리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걸 알딸딸하게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권씨의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한 것이고 그건 내가 잘못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니, 나의 그 어떤 잘못된 방법이 결국은 그 졸렬한 방법이 권씨의 자존심을 뭉개고 권씨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라고 예감하고 있는 게 마지막 문장에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구두는 바로 권씨가 소중하게 하는 물건이고 권씨의 심리 상태를 알 수도 있는 물건이고 또 그 권씨의 자존심이야. 지식인으로서의 자존심. 출판사에 다닐 때 양복 입고 구두 신고 그거야. 근데 맨 끝에는 마치 설화처럼 마무리를 안 졌어. 정말로 안 돌아오는지, 어디 가 있는지, 며칠 있다 돌아왔는지, 내가 내 판단이 틀렸는지 이런 거 결말을 안 냈거든. 이거를 열린 결말이라고 하는 거야. 열린 결말. 완결되지 않게 결말을 독자들의 궁금증 유발시키면서 끝난 거야. 알았니? 그러면 이렇게 열린 결말은 결국은 독자들의 깊은 여운을 남기지. 여운.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날개 또는 수갑이라는 그 소설이 다음에 나와. 알았니? 그게 나갔던 권씨에 대한 이야기야. 그 다음 이어서 나온단 말이야. 자, 이 소설은 바로 이렇게 사회 고발적이며 세태 고발적인 소설이다. 1인칭 관찰자 시점 까먹지 말고. 소설에 읽다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구두는 상징적 소재고 그리고 그 구두를 통해서 혹은 구두를 닦는 행위를 통해서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건 사실적이야. 왜냐하면 그 궁핍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1970년대 소외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거기다 막 꾸며 쓰고 아름답게 쓸 수가 없어. 그대로 리얼리즘으로 쓴 거야. 그지? 그래야지 그걸 보고 독자들은 아, 사회가 문제가 있구나. 권씨 같은 사람이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가난하게 된 건 사회 구조적인 문제야. 뭐 이렇게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는 생각을 갖게 하는 소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다음 결말 처리도 열린 결말, 그러니까 독자들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여운을 남기는 거다. 이게 9켤레 구두로 나오면 사나이 내용이다. 알았지?